한번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시죠. 그러시죠. 그림을 보시면 이게 상부 노란색이 상부 투수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지하수가 이래 흘러가고 원전 건설 전에는 수위가 이랬었는데 원전 건설 후에는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땅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걸 깎아가지고 이만큼 깎은 거죠. 그래가지고 33.5m 높이를 8.5m로 낮춘 거죠. 부지를 깎은 거죠. 그러니까 지하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땅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원전이 지하수로 둘러싸이게 된 거죠. 원전이. 그러니까 당연히 지하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지진으로 깨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오염수가 들어오게 된 거죠. 지하수가 유입돼서 결국 들어온 거죠. 그게 초기에는 400톤, 일일 400톤이 들어왔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거의 100톤 전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톤까지도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지금. 4, 5기가 이게 밑에 하부 투수층이 있어요. 하부 투수층. 거기 밑에까지 기초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깨진 기초로 밑으로 용출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옆으로 들어오는 것도 옆으로 들어오는 거지만 밑으로 용출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동토벽만 설치한다고 이게 되느냐? 그걸 막을 수는 없네요. 막을 수 없죠. 밑에서 용출한다는 거는 몰랐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펌핑을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내보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수가 이렇게 이제 흘러갈 수 있도록 여기에 그 서브드레인을 설치했습니다. 서브드레인을 설치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모래만 있다 이래 생각을 해가지고 진흙이 일정 비율 포함되어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진흙 비율이 굉장히 높은 74.4%나 되는 그 지층에다가 박은 서브드레인은 물이 0.5밖에 안 나와요. 그러네요. 전체의 양수 비율이 0.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많은 27.7%는 진흙 비율이 가장 낮은 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흙 비율에 따라서 양수되는 게 달라진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동토벽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다 차단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어떤 거냐? 특히 이 동토벽이 내려가는데 이런 지하에 그 어떻게 하면 방해물이 있는 거죠. 방해 구조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냉매 파이프를 땅에 박을 때 이런 해수 배관 같은 또는 어떤 지하 구조물이 있던 상황이다. 뭐 터널 같은 게 이렇게 나온다든가 파이프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거기는 못 뚫고 지나가는 거죠. 그럼 그 밑에는 빵꾸가 뻥 난 거예요. 미 동결부. 이쪽으로 다 비상하게 된 거죠. 네. 막을 수가 없으니까 네. 구조물 때문에. 그래서 뭐 강아지 구멍이 됐든 곰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구멍이 됐든 그 크기에 따라서 이쪽으로 얼마든지 물이 들락날락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토벽 내측이잖아요. 동토벽 내측. 안쪽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수위가 확 올라갑니다. 근데 바깥쪽은 일정해요.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도 비가 와서 강수량이 많을 때는 또 확 올라가고 또 강수량이 없을 때는 또 확 내려가고 그러니까 바깥에 강수량에 긴밀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동토벽이 차수벽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동토 차수벽 하는 그 이 관들이요. 연속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 불연속적이잖아요. 빈 공간이 1m 있다고요. 간격으로 그렇죠. 그 간격은 그 웬만해서는 올리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보통 때도 녹아 있지 않겠어요. 그 틈바구니로 들어온다는 게 반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특히 미동결부. 맞아요. 그 미동결부 또는 가운데 그 소위 그 뻗치지 않는 부분들은 늘상 그 빗물이 됐건 눈물이 됐건 들락날락할 수 있는 지하수도 들락날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분적인 차수벽 역할을 그동안 해왔다. 사실 처음부터 동토벽 설치한다고 그랬을 때 반대가 많았어요. 저도 그거는 반대 이전에 이거는 공상과학 수준이고 차라리 그렇다면은
조금 돈 더 들여가지고 콘크리트 벽체를 그렇죠. 만들면 된다. 물론 조금 더 들 수도 있지만은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근데 그 콘크리트 벽체마저도 나중에 균열이 갈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동토 자수벽보다 낫다. 그리고 이거는 지하철 공사할 때 뭐 10m, 20m, 100m 이내는 되는데 이거는 킬로미터 단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될 그런 공사인데 어쨌든 간에 밀고 갔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다음에 금방 신을 했죠. 이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근데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비용만 3억 2천만 불이니까 건설비가 한 4천억 정도 그렇겠네요. 들어갔다 볼 수 있고 연간 유지비가 10억엔이랍니다. 10억엔이면 1년에 유지비만 1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샌다 그러면 가서 두드려 막아야 되고 뭐 누설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드린 것처럼 2mm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 보세요. 여기서부터 50cm, 그 사이에 어떻게 얼려요? 더욱이 여름 되면은 그 쉽지 않아요. 겨울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당 초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결국은 대가를 누가 치르게 되죠? 태평양이 치르게 된 겁니다. 결국 해양 생물이 그래서 책임을 지게 된 거죠. 일본의 민간 자치문제연구소 이사인 휴고 현의 자치문제연구소이지만 이분이 전문 분야가 재해지질학, 환경지질학, 암석학 이런 교수들이 모여있는 지학 단체 연구회라는 게 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보내온 자료입니다. 동토벽을 보완할 수 있는 차수벽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차수벽을 더 광역으로 설치를 하자. 3.7km까지 늘려가지고 깊이도 35m에서 50m 깊이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여기는 한 1.5km 정도 되니까 여기는 3.7k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걸 설치를 하고 중간에 여기에다가 이런 집수정을 설치하는 게 직경이 3m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하수가 일로 밀려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거를 펌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까지 안 내려가는 거죠. 그래도 여기 서브드레인이 있으니까 이런 바이패스 드레인 이런 쪽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또 계속 할 수 있으면 펌핑하고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이걸로 차 수벽을 설치함으로써 금액도 절반이랍니다. 그럼 2천억을 안 넘어가는 거죠. 저거를 막을 수 있고. 동교전력에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찌 보면은 내시당초 이런 그 현실적인 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어 버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하고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거칠에만 한 것이고 결국은 태평양 방류 미국에서 벌써 해왔고 또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일본하고 같이 하자. 그리고 이런 그 큰 계획 아래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방조 내지는 동조 저게 미뤄온 거죠. 탱크가 하나가 15만 톤이랍니다. 그러면 저기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전체가 10개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10개 안 돼도 되는 거죠. 안 돼도 되는 거죠. 9개만 있어도 됐습니다. 그렇죠. 계산만 하면은.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두고 굳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버린다. 그렇고요. 그런데 저 모양을 보니까 핸포드에 있는 지금 말씀대로 하는 그 저기 유조 탱크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같은 거, 그거는 더욱이 이중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을 봤을 때 이거 결국은 새는구나. 그러니 차라리 그냥 1000톤짜리 뭐 조그만 걸로 해서 지금 그래서 이제 137만 톤을 거기에 모으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땅에다 거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상에 물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제 그 오염수 발생을 차단시키는 지하수를 차단함으로써 오염수 발생을 억제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굳이 오염수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 버리려고 그러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맞아요. 이것처럼 없어도 한 게 없다. 맞아요. 어리석은 게 없다. 그래서 일본이 왜 그럴까요? 진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